이런 식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이날 학술 세미나에서는 웃지 못할 총극까지도 벌어졌어요. 서양사 전공자인 홍영진 교수를 초청해가지고 서양에서는 5세기경부터 수도가 생긴다지만 빨라야 13세기에 가서 성벽이 생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늘어놓았어요. 네. 근데 서양의 사를 왜 갖다 붙였느냐? 맥락을 봐서는 서양의 동양보다 도시 발전이 늦었다는 점은 분명해요. 하지만 뭐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한성백제 왕성 시비를 가리자는 자리에 갖다 붙였겠냐고요. 그러게요. 서양 얘기는 이 문제에 별 상관없어 보이는데요. 오죽했으면 심정적으로는 이날 발표자들하고 공감대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자도 도시계획 발달이 동양과 서양이 늦었단 말인가요? 하고 확인했을 정도였어요. 홍영진 교수가 이걸 인정을 하니까 사회자는 다시 그러면 서양에서는 중국과 같은 도성의 발달 단계를 일목요연하게 단계적으로 구별하기 어렵겠네요. 라고 확인해 줬어요. 그 앞에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성벽이라든지 도시계획 속에는 조방이나 도로가 포함될 텐데 이런 거에 발달이 오히려 서양이 이런 거에 발달이 동양보다 훨씬 늦었다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예, 뭐 로마는 좀 예외적이지만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그게 뭐 이제 중세 혹 근대에 들어서는 걸 보면 도시계획 자체는 훨씬 늦었죠. 오히려 서양에서는 그러면 이 중국에서와 같은 그런 도성의 발달 과정을 이동을 단계적으로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겠네요. 예, 예. 네, 뭐 이 정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민망하다는 얘기예요. 사회자가 보기에도. 네. 굳이 사회자가 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동양과 서양 문화의 흐름이 완전히 달랐다는 점은 상식이죠. 그러니 왕성 도성의 발전 단계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점을 안다면 굳이 한성백제 왕성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자는 자리에 서양의 발전 단계를 따질 필요도 없고 서양사 전공을 불러다 앉혀놓을 이유가 없죠. 네. 그런데도 홍영지 같은 서양사 전공자를 불러놓고 서양의 발전 단계가 이리 느리니 5세기 이전 한성백제의 왕성이 원시적인 수준이라고 해도 이상할 것 없다. 이런 논리를 편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민망한 것 같은데요. 이런 거를 보고 이날 사회를 본 최병환 교수의 양심이 좀 간질거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회자 양심이 이 장면에서 좀 간질거렸다고 해서 이날 발표 토론자 양심이 그 수준에 올랐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전공에 지지를 얻는답시고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관계없는 분야에서 관계없는 사람 불러들여서 관계없는 얘기를 늘어놓으면서 상대를 매도할 수 있었겠죠. 결국 파렴치한 눈 속에 뭐 사람들을 우령하려는 집단이 학자 행사를 하고 있다고 이거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네요.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죠. 현실에서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런지 한성백제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한성백제 시기 건물들도 그게 맞게 복원해 놨어요. 그런 사례로 먼저 제시하고 싶은 것이 한성백제 박물관에서 백제왕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장면을 복원한 건물이에요. 네.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한성백제 박물관에서는 백제왕이 기와하고 초가가 섞여 있는 허름한 오두막에서 의식을 치르고 있는 장면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왕이 직접 치르는 의식이 그 나라의 핵심적인 행사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시물에 의하면 한성백제는 그렇게 중요한 의식을 이런 허름한 오두막에서 치렀던 나라라는 뜻이 돼요. 그렇겠네요. 얼핏 봐도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 모형 3개, 요게 들어가도 꽉 차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좁아요. 안쪽에 그림 그림으로 4명의 고위직신하고 왕을 그려놓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건 모형이나 그림을 잘못 그려서 좁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 모형의 기반이 된 이른바 육각형 집 자체가 보통 23평 정도 되는 넓이니까 이를 바탕으로 복원된 모형이나 그림이 잘못되었다고 하기는 곤란한 거죠. 당연히 한성백제는 바로 이런 건물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식을 치른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한성백제를 이렇게 만드는 근거, 육각형 집 복원 모형의 사진을 보시죠. 풍납도성 경당지구 44호 복원 모형으로 되어 있는 바로 이 모형이 한성백제 왕이 의식을 치른 건물의 기본 구조인 겁니다. 얼핏 봐도 제대로 된 고대 국가에서 왕실의 중요한 의식을 치를 만한 건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허름한 오두막에 불과하죠. 네. 그런데도 한성백제 왕이 이런 건물에서 의식을 치렀다고 한다면 한성백제는 제대로 된 고대 국가가 아니었다고 홍보하는 꼴이 됩니다. 이것과 고구려 안압궁 복원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라이벌 관계에 있는 나라의 왕궁이라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 백제가 고구려의 라이벌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어쩌면 고구려 얼굴에도 먹칠하는 꼴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런 일을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점은 한성백제를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는 모양을 만들게 된 근거예요. 사실 그 근거는 너무나 단순하거든요. 한성백제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인사들에게는 무조건 풍납도성이 한성백제 왕성이어야 됩니다. 특히 신의권이나 김기석 같은 인물들은 왕궁이라고 우기고 있고요. 그랬죠. 그럼 여기서 방결되는 건물 역시 무조건 한성백제 왕실하고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발견되는 건물 대부분은 앞에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육각형 오두막집이고요. 어쩔 수 없이 이 오두막들을 왕궁 내지 왕성이 있었던 건물로 만들어야 됐어요. 그 결과가 바로 앞에서 소개한 모형 같은 것이죠. 논리가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한성백제에서는 중요한 의식을 이런 오두막집에서 치렀다는 메시지를 주는 전시물을 만들어서 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내밀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이미 서울은 중요한 관광 명소로 자리 잡혔잖아요. 네. 그 중에서 올림픽공원은 한성백제 박물관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올림픽공원이 그만큼 중요한 관광지니까 이런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한성백제 이미지를 이렇게 심어놓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꼴이 되겠어요? 몇몇 사람들 사리사업이나 채워주자고 한성백제를 제대로 된 고교대 국가로 접어들지도 못한 나라로 몰아가는 거 아니겠냐. 문제가 되겠네요. 이쯤에서 한성백제 왕이 허름한 오두막에서 의식을 치른 것 같은 모형을 만든 또 다른 비밀 같지 않은 비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 건물 모형을 보고 스쳐 지나가기 마련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천천히 뜯어보면 굉장히 기묘한 형태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지붕 구조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지붕 구조의 가장자리는 기와, 그리고 가운데는 초가를 얹은 구조죠. 건물 전체 모형으로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의식을 장면을 재현한 모형에서 지붕 부분을 찍은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을 보면 지붕의 가장자리는 기와, 가운데는 초가를 얹은 구조가 훨씬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보면 일단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보통은 지붕이 기와면 기와고 초가면 초가라는 식으로 뒤섞이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 건물 모형은 일부는 기와, 일부는 초가라는 식의 해괴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지붕을 저런 식으로 만들어놨느냐? 왜 그렇게 만들었나요? 그 해답은 바로 풍납토성에서 발견되는 기와하고 건물터가 정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사정은 이래요. 풍납토성에서 대량의 기와가 발견됐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네. 바로 이 점이 풍납토성을 한성백제 왕성이라고 밀어붙이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골칫거리는 풍납토성에서 발견된 건물에는 기와를 올려놓을 구조를 가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풍납토성을 왕성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도 건축학자를 섭외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섭외를 받은 건축학자는 매일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육각정집은 도저히 기와를 얹어놓을 수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앞서 기와를 얹는다는 것이 지붕 무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얘기했죠. 그랬죠. 이런 사정을 알고 보면 23cm짜리 기둥을 벽처럼 세워놓은 구조로 제대로 된 기와집이 될 수 없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육각정 집을 번듯한 기와집으로 복원해 놓는 짓은 건축학자로서는 기본적인 양심만 있어도 허락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기와를 올려놓지 않는 식으로 복원하면 한성백제 박물관에서 좋아하지 않을 거니까 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지붕의 일부만 기와를 올리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육각정집을 기와 올려놓는 구조로 바꿔 만들어 놓아야 했던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서 탐색한 것이 바로 지금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모형입니다. 그런 건가요? 육각형집을 이런 모형으로 복원한 건축학자의 고민을 읽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바로 옆에서 보여준 모형과는 같은 건물들을 두고 또 다른 형태의 건물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앞서 보여드린 모형과 반대로 지붕의 가운데는 부분은 기와, 가장자리는 초가가 올라가는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어떻게든 지붕 무게를 일부라도 줄여서 기와를 올리는 식으로 복원하기 위한 몸부림인 셈이죠. 그래도 이 건물 복원에 대한 토론자였던 명지대 건축학과의 김홍식 교수는
이래도 육각형집의 구조로는 기와 무게를 일부라도 버티지 못한다는 견해를 했었어요. 물론 철저하게 무시했지만. 다른 사람이 복원한 육각형집의 모형은 지금 자료화면처럼 나왔어요. 이 모형은 지붕 전체가 초가로 덮여있는 형태입니다. 건축학적 논쟁에 대해서 전문가 아닌 제가 잘라 말할 입장은 못 되지만 적어도 이 부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건축학자들 사이에서도 육각형집에 기와를 올려놓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은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다. 이 점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육각형집을 희귀한 형태로 복원해놓고 보니까 좀 찜찜하겠죠. 네. 한성백제 정도 되는 나라가 동아시아 역사에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해괴한 건물을 주로 지었다고 해야 되는 꼴이 될 셈입니까? 네. 그래서 갖다 붙인 사례가 바로 히미코의 궁궐로 추정이 되는 일본의 군립식 건물이에요.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국 건물은 정말 히미코의 궁궐인지 확인도 되지 않는 상태고요. 네. 이걸 제멋대로 전제로 해놓은 것도 문제지만 100번 양보해서 이를 인정하면 어떤 꼴이 되겠어요? 바로 이런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김낙중 교수가 주장한 논리가 필요해진 겁니다. 한성백제의 국가 단계를 고대 국가조차도 완성시키지 못했다고 평가를 받는 이 히미코 시대에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그보다도 더 뒤처진 단계로 몰아가겠다는 그 논리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성백제를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군요. 학교에서 아무 말이나 던지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변명이지만 어떤 주장을 하든지 그건 학자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까지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권리에는 의무도 따라온다는 점만 의식해도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풍력도성을 왕성이라 우기다 보면 결국 한성백제는 형편없는 나라였다 하고 주장하는 꼴이 돼버려요. 이건 단순히 한성백제 자체를 깎아내리는 걸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죠. 그럼 어디까지 연장되나요? 안 그래도 중국, 일본 쪽에서는 한국계 고대국가를 깎아내리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야 상대적으로 자기 조상의 위상에 올라간다는 단순한 동기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관계까지 걸려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고대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스스로 백제를 형편없는 나라로 몰아대고 있으니까 중국, 일본 학자들이 이걸 이용하지 않으려고 할 턱이 없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겠네요. 사실 현재 동아시아는 역사를 악용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수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나 중국의 역사 왜곡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역사를 팔아서 현재 자기들 이권자께 악용을 하니까 문제지. 그런 악용 사례 중에 하나가 한국의 역사를 깎아내려서 식민지가 되었던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였고 그때 심어진 식민사학의 악영향이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는 유언명령에 의하면서 되어 있었죠. 네, 그랬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한성백제의 역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면 한성백제와 관련된 역사는 세계에서 어떤 부분에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논란을 부르고 있어요. 한성백제 시대에 해당하는 4세기에서 5세기는 일본 고대사에서 수수께끼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의문이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일본 고대사에서 그친 문제가 아니거든요. 당시 복잡하게 더 얽혀나갔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문제도 같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럴 만큼 이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제법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정리해놓고 보면 핵심은 의외로 간단한 측면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동아시아 북부에 고구려라는 강력한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군소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출발을 하면 당시 국제 정세가 정리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놓고 보면 강력한 북쪽 고구려 세력의 남쪽에 고구려에 대항하는 세력이 형성돼 있었고 그 세력이 가야 백제 외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시 국제정세가 한성백제 위상에 대한 평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 결국 남쪽에 형성되어 있었던 안티고구려 세력의 핵심이 누구냐는 점에 초점이 모아지게 돼요. 6세기 소멸할 때까지 통합되지 못하는 가야를 구심점으로 하기는 곤란하니까 네. 자연스럽게 백제하고 외겨놨죠. 이 중 어느 세력을 반고구려 세력의 구심점으로 보고 동아시아사를 복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시대에 대한 인식도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외를 고구려의 라이벌로 봐서 당시 국제관계의 축을 고구려 외로 파악하고자 하는 쪽이 일본학계고 네. 그 일본 학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와 도저히 같은 시대의 역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반된 역사를 백제를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려내고 있는 거죠. 네. 이 정도면 동아시아 역사에 있어서 백제 웅진 사비 시대보다 한성 시대가 왜 논란이 중심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될 겁니다. 그래서 한성 백제의 위상이 동아시아 고대사 해석에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성 백제 왕성이 이 논란에서 어떤 지표가 되는지도 나오죠. 왕성은 지금 수도에 해당하는 곳이니까 그 나라의 첨단 기술과 경제력이 추진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왕성의 규모와 기술 수준은 그 나라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점을 의식하고 풍납토성이 한성백제 왕성이라는 결론의 의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한번 가늠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성벽 넓이까지 다 포함시켜봐야 18만 평 정도에 불과한 풍납토성에 비해서 네. 일본 왕성은 800만 평이고 왕궁만 80만 평에 해당하고 있어요. 네. 이건 관광만 가도 바로 눈에 보이거든요. 이 수치는 백제의 국력이 외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형편없는 수준이었다는 결론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겠네요. 주류학계에서는 일본의 왕성이 100년에서 200년도에 건설된 것이라고 몰아가서 어떻게든지 눈속임을 해보려고 하는 모양이지만 이 시대는 산업혁명 이전이에요. 위안문명 때 송혜종에서 써먹은 수법이듯이 한성백제 시대는 지금처럼 몇십 년 만에 국가의 생산량이 수십 배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100년에서 200년 지났다고 경제력을 포함한 국력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성백제가 형편없는 나라였다는 근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중국 학자 중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대접해가지고 줘가면서 발표시키기도 했어요. 중국 남경사범대학 소속 왕지고라는 교수가 바로 그 당사자예요. 이 발표문의 존재는 제 우려가 쓸데없는 우려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겁니다. 이 발표는 이명진, 권호영, 신유고 같은 사람들이 포함된 학술대회에 초청된 중국 학자의 발표문이에요. 네. 이 발표문은 2012년 발행된 동북아시아사 속의 풍납토성이라는 책에 풍납토성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실론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어요. 여기서 왕지고라는 교수가 백제라는 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인용해 볼게요. 이 뒤에 출토 유물을 통해 문화적 복잡성, 토성의 국제성에서 풍납토성이 기타 고도가 가지지 못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운운하면서 변명을 해놓긴 했지만 뭐라고 해놓던 풍납토성 자체는 중원이나 고구려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규모와 기술 수준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놓은 점이죠. 이런 수준의 도성조차 완성된 시기가 형편없이 늦었다는 뜻도 내비쳤어요. 이런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백제의 위상과 직접 연결되죠. 그 부분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왕지고라는 분은 한성백제 위상을 아주 우습게 평가했는데 이게 단순히 백제 위상을 깎아내리는 데에만 그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고구려까지 불똥이 튀게 되거든요. 한국사 범주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다고 여겨지는 고구려가 4세기 초까지도 겨우 중국 동북 길림성의 홍강유역에 불과한 조그만 국가로 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니까요. 더욱이 백제는 바로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신생정권이랍니다. 백제를 정말 형편없는 나라로 보네요. 이런 평가가 내려진 배경이 백제가 세워진 시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풍납토성의 건설시기와도 맞물리고 있잖아요. 왕지고라는 분은 풍납토성에서는 아직껏 어떤 기념자료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 측정은 주로 성안에서 출토된 중국산 도자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전제를 놓고 풍납토성의 건설 연대를 측정했어요. 그래서 중국산 도자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석을 늘어놓고 난 뒤에 내려진 결론은 근초고항 26년에 해당하는 서기 371년부터 한성이 도성 기능을 하기 시작해서 도성은 남성과 북성 두 토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남성은 몽촌토성, 북성은 풍납토성이고요. 네, 이게 결국 무슨 뜻이 되나요? 이 분석같이 하는 분석을 종합하면 결론은 대충 이렇게 됩니다. 백제는 근초고항대에 가서야 겨우 고대국가 도성의 꼴을 갖추었다. 그런데 이조차 중원제국은 물론이고 고구려에 비해서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백제가 이런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백제 고전을 치렀으니까 고구려 역시 별 볼 일 없는 세력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고구려까지 도매금으로 위상이 깎였다는 얘기죠. 이 결론은 대표적인 식민사학자 세마스 야스카즈의 주장과 일치하는 거예요.
백제는 근초고왕이 세운 나라인데 이때서야 나라를 세운 신생 독립국 수준의 백제가 중원제국은 물론이고 고구려 수준의 조성을 만들 능력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분의 주장이 정말 사실인가요? 백제가 그런 수준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 자체가 수준 떨어지는 중국 각자의 천박한 인식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왕족이라는 분이 풍납도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조차도 무시하고 있거든요. 일단 풍납도성에서 아직껏 어떤 기념자료도 나오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부터 사실과 다르니까요. 90년대 본격적인 발굴을 하면서 성벽안에서 채취한 시료를 통해서 성벽인 세워진 시기가 나왔어요. 이게 측정한 부분하고 시기에 따라 달라 논란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건 별개일 뿐이고 풍납도성에서 이 지어진 연대를 알려줄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이건 아니죠. 근데 왕주거는 이런 기초 자료를 몰랐는지 무시했는지 제외해버리고 중국 도자기에만 기준을 맞춰가지고 풍납도성에 지어진 연대를 추정했거든요. 그럼 그분이 상황을 정확히 아는 건 아니네요. 고구려 위상에 대한 평가도 문제죠. 중국 사서에는 고구려가 초기부터 그 사람들의 성품이 흉악하고 급해가지고 기운이 세고 싸움을 잘하고 도둑질을 좋아하는데 옥저와 동해가 모두 그들에 속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옥저하고 동해까지 수중에 넣고 있으면서 후한 등의 중원제국에 고분고분하지 않게 맞섰던 고구려에 대해서 험한 평가를 내려놓은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중원제국의 고구려가 만만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죠. 이런 고구려를 두고 4세기 초까지 겨우 중국 동분 길림성의 홍강 지역에 불과한 나라에 불과했다. 이렇게 깎아내린 것도 왕지고라는 분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수준이 안 되는 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을 초청해서 발표를 시키며 장단을 맞춰줬겠냐고요. 대한민국에서 초청한 학술회에서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자기 학교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적어도 남경대학 학생들은 환성백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였다고 배우겠죠. 이런 인식을 남경대학에서만 가르칠 것 같습니까? 중국의 백제 인생을 망가뜨려 심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런 인식을 중국에 퍼뜨리고 다닐 기초 근거를 누가 제공해 준 꼴이냐고요. 백제에 대해서 형편없는 나라라는 식의 평가를 내리게 된 기본 근거가 한성 백제왕성이라는 풍납토성이라는 거죠. 이 풍납토성의 규모와 기술 수준이 중원제국이나 고구려와 비교해가 민망할 정도라는 점이 백제는 말할 것도 없고 고구려 위상까지 깎아내리게 된 기본 근거라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한국계 고대 국가를 우습게 보고 싶어하는 중국에다 빌미를 제공한 셈이죠. 중국 측이 이런 근거를 한국 측에서 받고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네요. 별다른 근거도 없이 풍납토성을 한성백제왕성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도가 바로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한성백제를 깎아내리기 아쉬웠는지 이렇게 한국 역사에 잘 알지도 못하는 수준 미달의 외국 학교들까지 풍납토성 관련해 불러들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몰랐는지 관심이 없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결과는 확실하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사실 전문가 수준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예측 못할 일도 아니었을 테지만 풍납토성을 한성백제 왕성으로 외국에서까지 공인받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면 별로 떠올리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동기가 어쨌건 외국 학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풍납토성을 한성백제 왕성으로 몰아간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덕분에 우리 조상 얼굴에 먹칠하게 되는 결과를 부추긴 꼴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조상들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겠죠. 지금도 대한민국은 역사를 두고 중국, 일본 같은 나라와 국위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데 여기서 고대사 문제도 비중이 적습니까? 근거라도 확실하다면 차원이 다르겠지만 근거도 없는 사실을 공인받으려고 대한민국의 불리한 사실을 만들어내서 허트리게 만드는 거 이런 장면을 보면 매국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뭐 지나친 걸까요? 그런 말까지 나오기도 하겠네요.